충성 여의도 벙커 상황실장 김용준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전설의 장군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임호영 육군 대장이십니다. 일단 모시고 왜 모셨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충성.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항상 일어나서 경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어제부터 사전 연습이 시작됐다고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호영 대장님은 오늘 이 주제와 아주 딱 어울리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하셨고요. 같이 이제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또 같이 겸임을 하시면서 그전에는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도 하셨었고요. 최근에는 군사학회장도 하고 계시고 청소년연맹 총재도 같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선은 요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바로 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연습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위기관리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본 연습 전에 하는 이 위기관리 연습은 뭐고 왜 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전쟁하면은 항상 6.25 전쟁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날 새벽 04시에 북한군이 포를 막 쏘면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전쟁은 그때 7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비태세와 북한의 전술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도 사전에 남북 관계가 또 이 관계가 악화될 거 아니에요. 이 서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네. 그러면서 공격을 개시할 때 사전에 공자한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장 공비를 침투시킨다든가 또는 항만을 봉쇄한다든가 비행장을 타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이 감지가 되면서 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죠. 해안에서 예를 들면 무장 간첩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단계에 따라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군대나 정부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데서 위기를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억제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위기관리 연습이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본 연습이 들어가면 이제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 여러 상황을 가정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걸 정말 전쟁으로 갈지 말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하고 또 이제 대응하는 그런 게 바로 위기관리 연습이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릴라디우프님께서 집중되는 목소리, 저분 목소리 참 좋으시네 하시네요, 대장님한테. 네. 연합훈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미 연합 정례 연습이라고도 하고요,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미측에서는 엑서사이즈니 트레이닝이니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연습과 훈련, 엑서사이즈와 트레이닝 무슨 차이인가요? 제가 어차피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재병협동훈련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합동훈련이라는 게 있고 지금처럼 연합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병협동훈련은 우리 육군이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기갑도 있잖아요. 이 재병과가 모여서 하는 훈련을 재병협동훈련이라고 합니다.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군 내에서 하니까. 합동훈련은 육군, 해군, 공군이 같이 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을 같이 지휘하잖아요. 합동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합훈련은 2개 이상의 나라가 같이 훈련할 때 그것을 연합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연합훈련에는 크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종류가 있어요. 연습과 훈련이 있는데 이 연습이라는 것은 비교적 대규모 부대, 우리 군대에서는 사단, 군단 사이즈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규모가 큰 부대가 작전 계획, 즉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싸울 것이다라는 작전 계획대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규모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작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전투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런 부대들이 훈련하는 것,
주로 FTX 훈련이 되겠죠. 예, 예. 실기동 훈련. 실기동 훈련.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연습의 한 부류로 좀 하위로 훈련이 좀 있겠다고 보아도 되겠나요? 하위라기보다는 개념이 틀린 거. 작전 계획대로 시행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나리오에서 작전을 하느냐. 또 엑서사이즈는 통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예. 연습을 하고 예. 이러한 훈련이라는 것은 규모가 좀 작으니까 주로 FTX로 많이 운영이 된다. 네네네. 그러나 근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과 훈련의 개념 이해 잘 하셨죠?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22일부터요. 1부는 방어 개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부에서 반격 개념으로 연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2부 연습 때는 이번에 뭐 반격도 있지만 뭐 역공격 이런 연습도 한다고 하던데 일단 1부와 2부는 무슨 시나리오를 각각 적용해서 또 어떻게 연습이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것을 말씀드릴 때 일부 뭐 보안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시고. 네,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네. 우리가 이 연습을 하면서 북한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어 연습이다. 네. 그것은 북한이 공격을 개시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이냐 그렇죠. 하는 것이 일부에서의 연습입니다. 네네.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죠. 그럼 일부 연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데프콘 4라는 그 한미연합 방어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본이나 그 미국 같은 데는 데프콘이란 그 비상 준비 태세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평상시가 데프콘 4예요. 그럼 데프콘 4에서 데프콘 3, 2, 1으로 가면서 전쟁 위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요? 네. 네네. 그것을 전시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네. 어떤 일정 시점이 돼서 이것은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면 네. 그때부터는 우리 작전 계획이 유효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그러한 연습을 일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시작은 북한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네. 그럼 격퇴만 하고 끝나느냐? 그 원천적인 어떠한 그 적의 전투력과 근본을 그대로 두고 전쟁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원점. 그 예가 예. 1950년 6.25 전쟁 때 예. 북한을 우리가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서 공격에 들어가면서 준비를 덜 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네. 중공군이 남침할 걸 또 몰랐고 예.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을 2부에서 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근데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연습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훈님, 우리나라 방어하지 하시고, 오아시스님, 데프콘은 북한도 아는데 점점점 하시고 의견 계속 주시고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그 명칭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을지 포커스 렌즈, 요거 아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또 연합 지휘소 훈련. 최근에는 을지 프리덤 실드 UFS라고 합니다. 이게 명칭마다 뭘 의미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왜 바꾸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연합훈련의 근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1954년에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53년에. 그래서 주한 미군이 주둔을 했고 유엔사가 주둔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주한 미군사하고 유엔사가 작전 계획을 연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54년부터 포커스 렌즈라는 훈련을 자체적으로 미군이 했습니다. 예. 쭉 훈련해 나오다가 1968년도가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해인데 그때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북한의 위협을 크게 보면서 정부가 네. 을지 연습이라는 전쟁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건 정부의 연습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포커스 렌즈하고 을지 연습을 별도로 해오다가 1976년도, 예. 76년이 또 중요한 해입니다. 1975년도에 월란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76년도에 8.18 도깨만행 사건이 있었고 네네. 이래서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연합 연습인 포커스 렌즈를 합쳐서 을지 포커스 렌즈라는 연습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을지와 포커스 렌즈가 합쳐진 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을지 포커스 렌즈란 을지란 말이 들어가면 예. 한국 정부가 하는 훈련과 그다음에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 여러분들 노란 공무원 잠바 입고 하는 그런 연습이 있거든요. 정부 연습. 그거랑 합쳐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쭉 진행이 오다가
2008년도에 네네. 이때는 어떤 때냐면 2006년도에 SCM에서 전시작전 전환권을 한국군이 가져오기로 서로 합의를 해요. 그래서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 2008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는 2018년에 이러한 훈련이 명칭을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훈련 뭐 이렇게 해서 을지란 말도 빠지면서 그 다음에 CC 여기도 있네요. 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에서 연합 지휘소 훈련이라는 것으로 3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이글 이런 훈련도 많이 빠졌고 그러다가 이제 요번부터 다시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게 방패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을지가 들어갔으니까 정부 연습이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러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또는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져서 개념이 바뀐다든가 또 그러한 어떠한 그 훈련 내용이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바뀌는 것이죠. 하여튼 U자가 다 들어가는 을지가 다 들어갔다가 지난 정부 때는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을지라는 게 다시 붙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특히 지난 정부 때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병행한다고 이미 국방부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이 연습 때는 이 실기동 훈련,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또 좀 전문적인 분야 얘기가 필요한데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팀 스피릿이라는 훈련이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1976년부터 94년도까지. 그때 미군이 뭐 사단급 이상 규모가 막 전개해 오면서 대규모의 그러한 야외 기동 훈련을 한미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대규모 기동 연습이 이제 중지가 됐어요. 팀 스피릿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도시가 커지고 대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 전차가 수십 대가 지금 길로 나와가지고 도로를 막고 막 기동을 한다면 국민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사단급, 군단급 이상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실병 기동 훈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990년도에 미군이 BCTP라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그 대부대급 전투 주의 모의 훈련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군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부대급은 이제 CPX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하급 부대는 FTX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병 기동 훈련이 왜 중요하냐? 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전쟁 상황과 유사하게 묘사한다 하여도 실제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하는 이런 지형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대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과 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가 나가서 또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식량, 급식이라든가 탄약 같은 것들을 컴퓨터로 보충해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탄약과 그러한 보급과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전에서 해보지 않으면 강을 건너보지 않고 다리를 건너보지 않고 산을 넘어보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야말로 컴퓨터 게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게 됐네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은 어쩔 수 없이 대부대급의 훈련을 지휘소 연습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실병 기동 훈련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군의 전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평남 온천이라는 곳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연합훈련 기간 때는 북한이 뭐 항상 반발을 해왔었고 김정은이 이번에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 오늘 우리 저희가 사실상 시작했다고 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좀 큰가요? 연합훈련을 빌미로? 자, 우선 북한이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고 발끈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은
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장점을 모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훈련입니다. 즉, 자, 해군과 공군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가장 강하죠. 예. 그러나 미국의 지상군이 한국으로 증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장. 예. 근데 우리 한국군은 지금 약 50만 가까운 육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50만 가까운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어요. 이러한 연합 전력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지휘 체제를 가지고 작전을 한단 말이죠. 네네. 연합사라는. 네. 일본의 미일 동맹도 군사작전하지만 그것은 병립 체제입니다. 예. 미국은 미군대로 일본은 일본대라고 협조하는 체제예요. 일본도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 한국군의 연합사와 같은 단일 지휘 체제를 부러워합니다. 예. 이러한 지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연합사와 나토밖에 없어요. 일단 유사시에 나토군 사령관인 미군 퍼스트하지만 영국, 불란서, 독일 군대를 지휘하여 단일 지휘 체제로 싸웁니다. 네네. 따라서 김정은이는 또 북한은 이러한 연합 지휘 체제에 의한 우리의 그 연합 전력과 훈련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핵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재래식 전력 가지고 우리 한미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끈하는 것이고 오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그러한 것들도 보면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 불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실질적으로 연합 훈련이 실제 진행될 때 북한은 도발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연평도라든가 이런 것 같은 도발이나 백령도에서 자칫 불장난을 잘못하면 지금 미군의 전력도 상당 부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훈련이 바로 대응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연합 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 북한에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인 군사적 도발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단 예.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전략적 그런 도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북한이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하고 한미 연합 훈련에 어떻게 보면 중요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런 훈련하는 게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이 미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간 우리가 이제 환수를 할 예정이고 전작권 전환 시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언제쯤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전시작전 통제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시의 작전 통제권도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군사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나라냐.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작전권 문제는 예.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최초 38선에 우리 4개의 사단이 있었습니다. 1사단, 7사단, 6사단, 8사단.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1사단, 7사단이 무너지면서 동두천 의정부 측선이 무너져서 서울이 3일 만에 뺏기고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때 7월 14일 대전지구 전투 전에 작전 지휘권을 미군한테 넘겼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작전 지휘권을 쭉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1976년도 아까 말한 8.18 도끼만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때 대한민국이 가장 전쟁에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전쟁을 다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사라는 조직이 한 16개의 그 전력 지원국이 있잖아요. 다시 전쟁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78년도에 한미 연합사를 만들면서 한국과 미군만의 전투지휘 사령부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고 유엔사는 후방 지역과 정전협정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다가 1994년도에 평상시에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줬어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78년도 연합사가 창설되었을 때 연합사의 상급 부대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과 미군 합참의장이 구성한 MC라는 군사위원회입니다. 예예. 옛날 유엔사의 상급 부대는 미 합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는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연합사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 그리고 그 위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의 SCM 네네. 그리고 그 위에는 양국의 국가 통수권자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연합사를 지휘해 왔던 겁니다. 예예. 그러다가 94년도에 평상시에 작전 통제권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 전까지는 한국군 연대급 이상 부대가 이동하려면 연합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게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군사, 밀리터리 어페어에 대한 인사, 행정, 전력 증강
그다음에 하다못해 병사들의 복무기간, 그다음에 군수, 부대 이동, 네. 부대 배치 네. 모두 한국군이 합니다. 군사 주권은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네. 예. 단지 남은 건 전쟁이 발발할 때 한미는 한미 동맹에서 같이 싸우기로 하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이 같이 싸울 때 지휘관을 누가 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토의 지휘관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와 같이 네네. 한국과 미국의 연합사의 지휘관을 누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근데 한국과 미국이 이것의 지휘관을 한국군 사성장군이 하기로 하였다고 합의를 한 것이요. 네네. 한 것이죠. 단 그 조건을 세 가지를 걸은 겁니다. 예. 한국군이 과연 그런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네네. 두 번째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과 전력 능력,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네네. 또 하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네. 한국군이 그런 연합사를 지휘하여도 충분한 것인가 하는 조건을 따져보고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연합작전을 할 때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군대의 지휘 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사령부가 누가 지휘하는 것이 더 전쟁의 승리를 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네. 하는 것에 관계되는 문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 이게 성립이 되면 뭐 부사령관을 지냈지만 이제는 그게 용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전해되면 사령관을 이제 우리 한국군이 갖는 그런 개념의 어떤 문제지 군사 주권이 있냐 없냐 이걸 되찾자 말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아쉽네요. 자 오늘 한미 연합훈련 관련된 얘기 이화님께서 그러시네. 말씀 흥미진진 감사합니다 하시고 또 한번 모셔달라는 얘기도 올라옵니다. 자 오늘 여의도 벙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했고요. 바로 8분 MG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